제가 들려드릴 63번째 책은 페터 한트케의 소설 소망 없는 불행입니다. 페터 한트케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희곡과 소설을 썼어요. 그를 유명하게 한 작품은 희곡 관객 모독입니다. 저는 이걸 예전에 연극으로 보았었는데요. 1시간 동안 배우들에게 욕을 실컷 얻어먹어서 아주 강렬했습니다. 독일어권 문학상은 거의 다 받았고요. 1919년에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이유는 언어의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그는 전위적인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희곡이 그렇긴 하지만 그의 소설을 읽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작품들은 특이한 인물, 그러니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감정 상태가 극단인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걸 냉정하게 처리한다고 해야 할까요? 문체가 신랄하고요. 그래서 시원하거나 슬프거나 극단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소설 페넬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 현대로 와서 다른 옷을 입은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는 듯해요. 또 왼손잡이 여인은 마치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보듯 사람과 생각을 한눈 팔지 않고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나 소망 없는 불행은 다른 소설이 갖고 있는 흐름이나 비유 없이 읽어집니다. 이 책은 작가의 어머니가 모델이고요. 실제로 그의 어머니는 전쟁과 가난으로 쇠약해졌고 자살했어요. 페터 한트케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은 소설 속 아들인 작가에 의해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쓰여졌고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어머니를 그녀라는 호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1920년대는 오스트리아의 농노제도가 폐지된 지 7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당시 지역의 쓸만한 땅은 교회나 귀족, 지주 소유였고 가난한 농부들은 땅이 없어서 소작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슬로베니아계 혈통이었고 목수였어요. 목수일 외에도 목초지를 경작했고 소작료를 지불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작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노동력을 쏟아부어 농사를 지었어요. 이 억척스런 소농에게는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는데 저축만이 그 답이었습니다. 그건 하고 싶은 걸 모두 억눌러야 하는 걸 의미했고 그 끔찍한 내핍을 자식들에게 강요했어요. 저축한 돈을 자식들에게 쓴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고 특히 딸의 경우는 더했죠. 당시 여자로 태어난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와 다른 가능성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마을 대부분의 여자들도 그랬는데 피곤하고 기진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죽고 이런 공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5남매 중 넷째예요. 학교에서 영리하고 필체가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배움의 짧은 의무 교육기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장점들은 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처녀들은 장래를 위해 집에서 가사일이나 익히면 되었죠. 자질구레한 재미와 이벤트가 간간히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그저 시간의 중간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활달한 본성을 가졌고 무언가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건 길게 볼 때 오히려 그녀의 불행이 된 셈이었죠. 아버지에게 뭔가 배우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시골에서 독자적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건 시건방지게 보였어요. 주위 사람들은 창피하지도 않니?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고 그녀는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출을 했고 호숫가의 한 호텔에서 요리하는 걸 배웠어요. 그녀의 가출에 아버지는 무관심했어요. 이후 설거지 보조원, 객실 하녀, 주방장, 조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 외에 그녀에게 다른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 즈음에 그녀는 꽤 인생을 즐겼다고도 할 수 있는데 발그레하고 윤기나는 얼굴로 여자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녀는 그 패거리 중심이었고 자의식에 찬 쾌활함과 생기발랄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에서의 생활은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즐거움이 있었죠. 짧은 원피스, 하이힐, 파마머리와 귀걸이를 했고 외국에도 가보았는데 객실 하녀로 독일의 슈바르츠발트에서 한동안 있었어요. 추근되는 남자들도 많았지만 거들떠보진 않았어요. 그녀가 근무하던 호텔에서는 그녀를 근면하고 솔직하고 명랑해서 놓치기 아까운 직원이라고 말했어요. 1938년 4월 10일에 오스트리아가 독일로 합병되었어요. 사람들은 들떠 있었고 공익이 사익보다 앞서며 공공심이 사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식이 실존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엔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는 색깔도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단어였을 뿐 어떤 개념도 아니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즈음엔 어딜 가도 정치가 우세했죠. 그리고 독일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전쟁은 지도를 통해서만 알았던 다른 세계와의 접촉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은행원이었다가 독일 나치당원이 된 남자로 전쟁 중에는 격리 담당 장교로 복무했어요. 그러나 그는 유부남이었고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방에서 들으라고 라디오도 빌려주었고 향수를 선물했고 함께 책을 읽고 소풍도 다녔어요. 임신을 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출산을 얼마 안 남겨두었을 때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 남자는 독일군 하사로 그녀를 오랫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도 상관없다며 그녀와의 결혼을 원했어요. 그녀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대해 강조했어요.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사실에 감동했으므로 결혼을 합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전쟁 중에 그가 곧 전사할 거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것도 결혼을 결심하게 한 동기가 되었죠. 결혼 후 남편은 전쟁에 나갔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은 전사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를린으로 가서 남편과 아이와 셋이서 판콥의 새방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끝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전차 조수일 때도 마셨고 전차 운전사일 때도 마셨고 빵집에서 일할 때도 마셨어요. 그 사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남편이 해고되면 그녀는 고용주를 찾아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했어요. 남편은 술에서 깬 후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녀에게 엉겨붙어서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안 됐다는 듯 연민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자주 외출했고 보기 좋은 한 쌍이었지만 술에 취하면 남편은 개차반이 되었고 그녀는 남편에게 침묵했어요. 그녀가 말을 안 하면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건 자신인데 말을 안 한다고 그녀를 때렸습니다. 점점 남편에게 냉정해져 갔고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편 모르게 꼬챙이로 유산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이웃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인의 사교성과 쾌활함이 있었고 꾸미지 않는 솔직한 성품은 칭송을 받았죠. 거기에 슬로베니아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그녀는 양쪽 언어를 말하면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활 반경은 가정뿐이었어요. 집은 사면이 벽이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끔 활기를 느끼려고 콧노래를 부린다거나 구두를 벗고 스텝을 밟아보았으나 그것도 잠깐이었을 뿐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남편에서 아이에게로 이 일에서 저 일로 질질 끌려다녔어요. 날마다 빵 걱정을 해야 했고 의사소통이라고는 김 빠진 성행위밖에 하지 않는 대화 없는 남편과의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의 반짝이 아니었어요. 가끔 은행원과의 시절을 회상했고 그게 그녀의 유일한 사랑이었으며 영원한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1948년에 그들 가족은 오스트리아,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제 한 나라가 아니었으므로 돌아오는 여정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어요. 그동안 그녀의 큰오빠는 2차 대전 참전 중 전사했고 다른 오빠는 목수가 되었는데 20명이나 되는 일꾼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오빠의 목수일을 거들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베를린에서보다는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 부부 사이는 변함없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신랄하게 비웃었고 그러면 남편은 말을 더듬거렸고 말문이 막히곤 했죠. 아이들이 무언가를 소망해도 그녀는 비웃음으로 막아버렸는데 소망하는 것들은 말해보았자 안 될 것이므로 입 밖에 내놓는 것 자체를 그녀는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그녀는 인기가 있었고 가끔 기분이 유쾌해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담배도 피웠지만 집에서는 그저 엄마였습니다. 남편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아이들이 엄마로 불렀어요. 그 명칭은 그녀와 남편의 관계를 잘 나타냈고 그녀는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으므로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 가난했고 저축을 했지만 아버지처럼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을 돈이 없어서 궁색을 떠는 짓일 뿐이었어요. 필요한 것을 참다 보니 필요한 건 더욱 억눌러졌죠. 물건을 살 때는 꼭 필요한 것, 그저 유익한 것, 사치스러운 것으로 분류했어요. 꼭 필요한 건 먹을거리였고 유익한 것은 겨울용 땔감,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사치품이었어요. 새 아이는 먹는 것 외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꼭 필요한 학용품을 받으면 진심으로 고마워서 침대 옆에 선물처럼 펼쳐 놓았어요. 비가 오면 남편은 일을 못했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비 오는 날은 두려운 날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어 일이 없으면 실업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남편은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남편을 찾아 술집을 뒤지고 다녔고 찾아낸 남편은 고소하다는 듯 악의에 가득 찬 채 그녀에게 남은 돈을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들은 늘 싸움을 했어요. 시작은 둘 다 집요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녀가 입을 열어 욕을 하면 남편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욕을 했으니 제대로 팰 수 있게 되었다는 듯 때리기 시작했어요. 맞으면서 남편을 비웃었고 남편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더 때렸어요.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그걸 다 들었어요. 밀치는 소리, 씩씩대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다음날 아침이면 남편은 기절한 듯 누워있었고 그녀는 잠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보따리를 싸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냉정하고 매정한 엄마에게 적대감을 느꼈어요. 40살이 되기 전에 그녀는 또 한 번 임신을 했고 낙태를 할 수 없어서 4번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생활이 꼭 필요한 소도구처럼 그녀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을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오빠에게 번번이 부탁하기, 집 건축을 위한 대부금을 달라고 은행에 간청하기, 대학에 가게 된 큰아들이 장학금을 타기 위해 무산자 증명서를 떼려고 이관청 저관청 쫓아다니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명서 갱신하기 등은 그녀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크고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되자 그녀는 시간 속 여유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읽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팔라다, 크누크 함순, 도스토예프스키, 막심 고리키, 토마스 울프, 윌리엄 포크너 이런 사람들이 책을 읽었어요. 모든 책이 자신의 삶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읽었고 가끔 그러나 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까지 그녀는 자신에 대해 신경질적이고 존재 자체가 짜증났지만 독서를 통해서 자신을 감싼 껍데기로부터 벗어났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으며 새로운 자의식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책에 나오는 내용을 과거의 이야기로 읽었을 뿐 결코 미래를 향한 꿈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책 속에서 자기가 놓아버렸고 이제는 결코 만회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죠. 문학은 그녀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도록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녀는 적어도 한 번쯤 자신에 대해 생각했고 때때로 시장을 오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정도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관대해졌고 그가 변명을 늘어놓아도 그대로 놔두었으며 종종 연민도 느꼈어요. 그녀는 연민의 감정이 자꾸 깊어졌는데 식구들 중 한 사람이 부재 중이면 그녀에게는 그의 고독한 모습만이 다가왔고 가족들이 겪을 추위, 배고픔, 주의, 비난 등은 모두 자신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토록 경멸했던 남편도 그녀가 느끼는 죄의식에 포함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그녀를 때리지도 않았고 못살게 굴지도 않았으며 병들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감동적이지도 않았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건 둘 다 그랬는데 그들은 참된 의미에서 함께였던 적이 없었으므로 지금 더 멀어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녀는 정치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더 이상 남편이나 오빠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사회당에 투표했어요. 그러나 정치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믿지 않았고 정치가들은 다른 세계에 살며 어떤 경우든 자신들의 입장만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작가가 된 큰아들은 멀리 떠나 있고 집에 있는 다른 아들은 말썽을 피웠어요.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차를 망가뜨렸고 제 아버지처럼 술을 마셔댔죠. 그녀는 아들에게 항상 똑같은 잔소리를 했어요. 넌 창피하지도 않니? 제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고 힘들게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취미도 오락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공공생활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부턴가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수면제를 먹어도 한밤중이면 깨어났으며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세우면서 떨었어요. 그 떨림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고통 때문에 헛것을 보았어요. 그 사이 남편은 폐결핵 때문에 요양소로 보내졌어요. 그는 아내에게 다시 그녀 곁에 있게 해달라고 정감 넘치는 편지들을 보냈고 그녀는 다정하게 답장은 보냈지만 그를 데려오지는 않았어요. 의사는 그녀에게서 병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저 흔히 있는 갱년기로 보았고 주사와 약을 처방해 주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증세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물건을 집을 수도 없이 힘이 없었고 두통이 너무 심해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했으며 머릿속에 울려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할 때 거의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여름에 큰아들은 어머니를 보러 왔었으나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녀의 표정이 너무 비참해서 옆에 올 수도 없었어요. 마치 살덩이만 남은 듯한 동물적 고독이 누워있다는 생각을 했죠. 아들은 그 즈음부터 비로소 어머니를 인식하는데요. 그전에는 어머니의 바보스런 삶을 생각하면 기껏해야 찌르르한 통증 정도만 느꼈는데 이제 피와 살이 있는 살아있는 인물로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점점 나빠져서 이젠 TV의 내용도 이해할 수 없고 산보를 하다가 가끔 자신을 잊기도 했으며 시간 개념과 방향 감각도 잃어갔어요. 의사는 신경쇠약증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보를 많이 하라고 했어요. 한여름에 그녀는 4주 동안 유고슬라비아를 여행합니다. 그녀의 첫 휴가였죠. 바닷가를 산책했고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아는 사람들에게 엽서를 보냈어요.
다시 시간의 흐름과 주위 여건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었어요. 돌아올 때는 두통이 멈췄고 다른 세상을 만난 듯 했어요. 집에 돌아와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독일에 있는 아들에게 가끔씩 편지를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소풍에 불렀고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갔으며 산보도 자주 했어요. 그러나 11월이 지나고부터 그녀는 다시 초조해집니다. 12월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고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점차 다시 이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아침이면 난로의 불을 자주 꺼뜨렸는데 더 이상 자신을 추스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1971년 11월 18일 그녀 나이 51살 때 모든 식구들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읍내에 가서 주치의에게 배갈의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도 오지 않았는데 예쁜 빨간 우산을 샀어요. 딸이 살고 있는 옆집에서 그날 저녁을 먹었고 집으로 돌아와 막내와 TV를 보았어요. TV를 다 보고 막내가 방으로 들어갔고 그녀도 침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몽땅 입안에 털어놓고 갖고 있던 신경안정제도 모두 먹었어요. 긴 잠옷을 입고 침대에 몸을 쭉 뻗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고 잠들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편지에는 장례식을 어떻게 지내달라는 말과 드디어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게 되어 아주 행복하다고 쓰여 있었어요. 다음 날 케르틴에서 발행되는 신문 폭스차이퉁 일요일자 북원안에는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토요일 밤 A면 지읍에서 51세 가정주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 큰아들은 장례식이 있던 날 아침에 어머니와 단둘이 방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죽은 몸이 끔찍하게 버림받아서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아들은 지루해졌지만 적어도 1시간은 어머니 곁에 머무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장례식이 끝나고 집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위에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다가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동안 그 요일만 되면 아들은 죽음이 생생하고 아프게 느껴졌어요. 고통 속에서 동이 뜨기 시작했고 또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특징과 과거의 기억, 어머니가 무덤까지 갖고 간 비밀을 생각해요. 쓸 이야기에 몰두해 있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그를 끊임없이 몰아댔죠.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불행했던 그녀. 그러나 불행한 그녀로 인해 남편도 자식들도 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역할, 그런 진부한 말은 안 하더라도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녀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삶은 가족들에게 좋은 걸 주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사랑받지 못했고 그건 악순환이 되었죠. 그녀가 어린 시절 들었던 말, 넌 창피하지도 않니? 이 말을 아들에게 하는 건 너무 비극적이죠. 그녀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더라면, 첫사랑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회한이 들지만 거기에 그녀가 덜 영리하고 덜 활달한 여자였더라면을 넣으면 결국 이건 다 그녀 책임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삶은 진행되고 있어요. 열악한 조건, 펼칠 수 없는 꿈, 따라주지 않는 현실, 결국 포기하거나 다른 걸 선택해야 하는 삶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만 가는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더 많은 퍼센트의 삶이 지금도 있어요. 결국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할 건 희망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희망은 아쉽게도 절망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둘은 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서 희망이 없어지면 절망이 바로 찾아오죠. 그걸 이겨내야 하는데요. 이겨낼 방법은 이론만 가득해서 공허하기만 하죠. 그렇다면 결국 개인의 의지뿐인 걸까요? 그녀의 큰아들, 질척한 애정보다 냉정하게 관조하는 듯한 애정을 가지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그 아들의 삶이 차라리 정답은 아닐까 합니다. 아쉬운 대로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